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보험심사평가사 2급 자격증 특강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보건행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시면서 의료기관에서 이 의료비라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음식점이나 혹은 물건들을 살 때 거래하는 것과는 그 거래 개념이 좀 다르다라는 거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맞아요, 여러분.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제도 하에 국가에서 이 의료행위라는 것의 가격을 정해놓고 그리고 우리가 건강보험료라는 거를 내면서 그 의료비의 일정 부분을 국가에서 건강보험료로 보장을 해주고 있죠. 이 보장을 해주는 그 의료행위와 의료비가 적정하게 잘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사람, 병원의 입장에서 점검하는 사람, 보험심사평가사, 그리고 국가의 입장에서 점검하는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입니다. 이 곳들에서 이루어지는 주요한 활동들의 내역을 담은 것이 저희 보험심사평가사 자격이거든요. 자, 지금부터 조금 긴 시간일 수 있어요. 여러분 60분 정도 보험심사평가사 자격증 특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자격증을 취득할 때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그리고 노력과 돈을 들여서 저희 자격증 공부를 하시잖아요. 이 공부를 할 때 내가 이걸 왜 하지? 이거 따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지? 뭐 이런 고민들이 많이 들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시험을 보시면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훌륭하시기 때문에 취득을 하시게 될 텐데 향후에 이 자격증을 여러분들 이력서라든지 혹은 직장에서 나 그 일 할 수 있어요 라고 어필하실 때 이렇게 어필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한 페이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만약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보험심사평가사라는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 누군가가 그거 공부 왜 했어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으신다면 이 보험심사평가사라는 직업은 의료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정확하고 안정적인 병원 경영을 지원하는 사람입니다. 의료인들이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했을 때 그 제공한 진료가 적정한 비용으로 산정이 되어서 환자에게 적정한 가격에 청구를 하고 그리고 우리 병원이 한 이 업무에 대해서 국가에게 그 의료비용 보험 심사를 잘 맡겨서 우리 병원이 일한 만큼의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 누구? 보험심사 평가사입니다. 그 주된 내용들이 어떤 특정한 약이 있을 때 누구에게 이 약을 줄 수 있을까? 좀 전문 용어로 바꿔보면요. 어떤 환자가 이 약을 급여로 받아갈 수 있는가? 혹은 어떤 환자는 이 약을 국가에서 급여로 지원하지 않고 비급여 혹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약을 먹어야 하는가의 그 기준들, 그리고 이 약을 몇 개까지, 치료 재료를 몇 개까지 환자에게 청구할 때 적정한 재료를 사용한 것인가? 내가 금요일에 진료 볼 땐 진료비 11,000원이었는데 토요일에 진료 보니까 왜 진료비가 13,000원이에요? 이것에 대한 답변 우리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병원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돈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전문적으로 알아보는 자격증이 보험심사평가사입니다. 여러분이 행정 업무를 담당하실 때 좀 더 자신 있게 좀 더 객관적인 정보로 근거를 가지고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 보험심사평가사 2급 시험은요, 총 4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우선 요양급여 기준 1, 그리고 요양급여 기준 2라고 하는 보험심사평가와 관련된 주요한 내용들을 이 2개의 과목으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요양급여 기준 1에서는요, 행위급여 기준이라고 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료비나 치료 약제, 그런 진료 기준들에 대한 바뀌지 않는 마치 법과 같은 그런 규정들, 급여 기준들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고요. 요양급여 기준 2에서는 앞서 제가 예로 말씀드린 이 약은 어떤 환자가 나라에 급여를 받으면서 약을 받아갈 수 있어요. 이 치료 재료는 수술할 때 몇 개까지 쓸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세부적인 약제나 치료 재료에 대한 그 세부 청구 사항들이 들어있는 게 요양급여 기준 2입니다. 뭔가 벌써 약간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그래도 여러분 조금만 힘을 내서 계속 같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교시는 의료 기초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과목들이죠. 병원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의료비 청구나 심사라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 정도 의학용어 알아야지, 이 정도 의료관계 법규는 알아야지,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을 모아서 의료관계 법규로 저희가 과목을 구성했고요. 이 내용들이 의료 기초로 되어 있고, 그리고 보험심사평가사 1급에서는 입원 명세서 실습을 하게 될 거고요. 보험심사평가사 2급에서는 외래 명세서 청구 실습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쭉 공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어떤 병원에 이 보험 심사를 담당하는 직원이고, 우리 병원에서 진료를 본 외래 명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를 하게 되는데, 청구할 때 우리가 정말 적정하게 이 심사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적정한 진료 처방을 하였나? 라는 걸 사전에 검토해 보는 것, 보험심사평가사 2급 마지막 실습 내용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들으면 너무 어렵다, 나 못할 것 같다 라는 생각 드실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이어지는 한 50분 정도 제가 여러분께 잘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이 자격증 시험 잘 치러내실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양급여 기준 1부터 좀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양급여 기준 1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시하는 행위급여 기준을 이야기 나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여러분, 우리 꼭 공부한다라고 생각 하지 않고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이 인간 대 인간의 마음으로 한번 본인만의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입원해 있는 환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외박을 희망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내가 3대 독자인데 제사를 지내러 가야 돼서 내가 지금 입원해 있지만 오늘 밤만 집에 좀 갔다 오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보고 특별히 큰 무리가 없으면 그래요, 1박 2일 외박 다녀오십시오 라고 보내드릴 수 있겠죠. 1박 입원할 때 입원료가 예를 들어 3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입원료 30만 원에서 국가가 80%를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입원료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이 20%, 국가가 80%를 보태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입원료가 30만 원이고 환자는 병원에 없었는데 나라에서 38에 24, 24만 원을 환자도 없는 병원에 보태줘야 될까요? 뭔가 좀 아닌 것 같죠. 이 환자가 병원에서 차트는 유지되고 있었지만 의사도 만나지 않았고 간호사한테 간호도 안 받았는데 병원이 그 돈을 다 벌면 될까? 안 될 것 같죠? 나라에서 땅을 파가지고 돈을 보태주는 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라는 것들로 국민들에게 모은 돈으로 보태주는 거란 말이에요. 진료도 하지 않고 입원도 하지 않았는데 입원료를 80% 보장해준다고? 줄 수 없어. 한 푼도 줄 수 없어야 될까요? 그러면 병원은 환자를 외박 보낼 수 없겠죠. 외박하실 거면 퇴원하세요라고 해야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하시죠? 이 환자가 외박했을 때 입원료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행위급여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뒤쪽에서 다시 같이 이야기할 거고요. 자, 두 번째 예시입니다. 손목이 아파서 정형외과 외래로 진료를 본 환자예요. 손목이 아파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촬영하는데 몇 장 정도 찍었을 때 가장 적합한 진료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엑스레이 한 장만 딱 찍어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이 명의일까요? 아니면 엑스레이는 한 장에 10,000원이고 CT는 한 번 찍으려면 20만 원인데 엑스레이를 한 15장 정도 찍어서 CT보다는 저렴하지만 그래도 엑스레이로서 최대한 많은 부위를 촬영을 해서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명의일까요? 좀 애매하죠. 그쵸? 그래서 나라에서는 동일 부위에 대해서 단순 영상 촬영이라고 하는 엑스레이를 한 부위당 최대 5매까지 촬영할 수 있도록 허가해 두었습니다. 물론 의사가 궁금하면 6장, 7장 찍어도 되겠죠. 하지만 허가한다라는 것은 그 이상 촬영했을 때 의료비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삭감된다라고 하는 거죠. 병원이 일은 했지만 돈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5장 정도 찍었다면 앞으로 찍고 뒤집어서 찍고 옆으로 찍고 주먹 쥐고 찍고 오케이 하고 찍고
이 정도 우리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엑스레이 찍을 때. 이제 그렇게 정해진 포지션으로 엑스레이를 5매 정도 촬영을 했다면 이제 인지상정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기준들을 정해놓은 것이 우리 행위급여 기준입니다. 자, 이 내용들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이라는 책자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고요. 지금 촬영이 24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4년 기준으로 24년 1월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이 간행물이 업로드되어 있고 건강보험 심사를 담당하시는 분이라면 자, 이 자료가 올라왔을 때 얼른 그 사이트에 찾아가서 다운로드 받아서 내가 진행하고 있는 우리 병원에 해당되고 있는 내역들의 변동 내역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요양급여 기준 2는 약제나 치료재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다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약 같은 경우에 성장 호르몬 주사를 누군가에게 주사를 줘야 한다. 누구에게 이 성장 호르몬 주사를 나라가 돈을 보태주면서 주사를 맞도록 해줄 것인가. 제가 키가 167이거든요. 제가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고 싶다라고 한다고 그 약값을 나라에서 저한테 보태주는 거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아니죠? 아니 교수님 성장도 다 끝나신 것 같고 이미 키도 충분히 큰데 성장 호르몬 주사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한테는 필요 없겠죠. 그럼 성장기 어린이들한테 필요하겠죠. 성장기 어린이 중에서는 성장기 어린이라면 누구나 성장 호르몬 주사 비용을 나라에서 보태줘야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기준들이 있겠죠. 성장 호르몬 유발 검사를 해서 2가지 이상에서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되지 않는다라고 확인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을 100명 쭉 줄 세워서 뒤에서 3등만큼 키가 작을 때 이러한 요소 임상적인 근거들이 몇 가지가 합쳐졌을 때 그에 해당하는 아동들에게 성장 호르몬 주사를 몇 밀리그램 처방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 병원에서 성장 호르몬 주사를 처방하는 병원이라면 어떠한 기준에 맞는 아이들이 이 호르몬 주사를 처방받을 수 있는지 내역을 진료부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임상검사가 진행이 되어야 하고 진료비를 나라에서 우리가 이 아이에게 이런 검사를 바탕으로 성장 호르몬 주사를 처방했고 나라에서 70% 비용을 보태줘야 됩니다. 라고 청구를 하게 될 때 그 근거 자료들을 함께 제시해야겠죠. 자, 의사가 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원장 선생님 똑똑하시니까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거저거 다 하다 보면 진료 볼 시간이 없습니다. 의료진이 진료를 보는데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부서에서는 지금 우리 병원에서 주로 처방하는 약제, 치료 재료, 의료 행위는 무엇이고 그와 관련된 가장 최신화된 이 보험 심사 급여 기준이 무엇이고를 파악을 해서 직원들을 교육하고 필요한 자료들, 근거를 마련하고 부족한 부분은 의료진에게 교육을 해서 교육과 내용을 전달해서 보강을 해서 저희가 청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보험심사평가사가 하는 업무이죠. 쉽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병원에서 중요한 업무이고 여러분들께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다면 병원에서 어떠한 의료행정 파트에 비해서 가장 많이 자부심을 느끼면서 중요한 일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며 근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같이 그러면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함께 해야 하는 거는 앞으로는 우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저희가 문제를 콕콕 찍어서 문제풀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보험심사평가사 시험은 문제은행식으로 출제가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만약 이 시험에 지금 응시를 하신 상태라면 이 빨간 문제집을 구매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집을 같이 보시면서 제가 문제 번호와 페이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화면에서는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이론 내용을 담아두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문제집과 이 화면 풀이 내역 같이 보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집을 펴서서 문제집 3번 문제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입원료 산정 기준이죠. 2번, 병원에서 입원했다. 입원료 어떻게 받을 것인가? 잠깐 딴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호텔에 놀러 가셨어요. 2박 3일 호텔에 놀러 간 거죠. 호텔 체크인 몇 시에 하죠? 호텔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보통 오후 3시 정도 체크인을 하고 체크아웃은 그 다음날 11시 이렇게 체크아웃을 하잖아요. 병원도 그와 동일하게 입원 환자의 체크인은 12시고 입원 환자의 체크아웃은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12시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입원료 등은 일일당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일일이라 함은 12시 정오부터 다음날 12시까지를 의미한다 라고 정해두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보시면서
아니, 근데 왜 처음 시작하는데 가가 아니라 라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가 라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실수한 게 아니고요.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요양급여 기준의 항목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법규나 기준을 옮겨올 때 제가 임의로 항목 번호를 바꾸면 좀 오류나 착오가 생길 수 있어서 번호를 그대로 가져와서 라라고 표기되어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 요는 12시부터 24시간 지난 12시까지를 1일이라고 의미를 하고요. 1일당으로 산정을 합니다. 상대가치 점수라는 것으로 이 입원료가 계산되긴 하지만 우리가 예시를 들어 자 12시부터 12시까지를 1일 입원료 20만 원이다 라고 일단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근데 여러분, 환자들이 이렇게 호텔에 놀러 오는 사람처럼 딱 시간 정해서 병원에 체크인하고 딱 시간 정해가지고 체크아웃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번 항목을 보시면 새벽 06시에서 정오 12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좀 아침 일찍 들어오신 거죠. 그리고 정오 12시에서 저녁 6시, 18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에 동기간의 입원료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호텔에는 얼리 체크인 혹은 레이트 체크아웃을 하게 되는 경우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을 받기도 하잖아요. 근데 병원에서는 자기 몸 아파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딱 약속 잡아가지고 그 시간에 들어올 수 없어서 이렇게 조금 앞뒤로 6시간 여유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좀 넘쳐서 00시에서 06시 사이 입원하거나 18시에서 24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에는 오래 있어도 너무 오래 있었다라고 해서 입원료 소정 점수의 50%를 별도로 산정합니다. 우리가 아까 하루 입원료 20만 원으로 잡기로 했잖아요. 20만 원으로 잡아놨는데 이 사람이 퇴원을 늦게 했다? 그러면 그 퇴원 늦게 한 만큼의 반일 10만 원 돈을 더 받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가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응급실에 내원하셔가지고 입원하기로 했는데 이분이 제가 내일 회사에 꼭 처리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입원 안 되고 제가 내일 입원하러 다시 올게요 해서 입원 처리를 다 해놓고 퇴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6시간 이상 머문 것으로 나왔다면은 입원 기록지와 퇴원 기록지가 반드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일치의 입원료를 받을 수 있어요. 자, 5번, 6번 부분은 입원료 체감제라고 해서요. 급성기 병원에서 너무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하였을 때 그 불필요한 의료비가 지출되었다라고 판단해서 너무 14일, 15일 이상의 긴 입원을 제한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16일 이상 입원했을 때 전체 입원료를 삭감하는 그런 제도이죠. 자, 요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 3번을 풀어보시면요. 여러분, 문제 3번에서 입원료 산정 기준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문제집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답은 보기 3번인데요. 입원과 퇴원이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 전체 입원 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라고 문제집에서 얘기하고 있죠. 근데 8시간이 아니라 몇 시간이다? 6시간이다. 그쵸? 기준에서 라-4번에서 6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틀린 보기인 거죠. 입원료 산정 기준 중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입원료 소정 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인데요. 우리가 입원료 소정 점수라고 하는 것은 입원했을 때 이루어지는 아주 일반적인 입원 환자라면 누구나 응당 받아야 되는 그 의료 서비스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수예요. 호텔을 이용할 때도 우리가 호텔에 있는 물 사용하는 거, TV 보는 거, 수건 하나 더 주세요 하는 거, 얼음 떠다 먹는 거 이런 거 돈을 별도로 받지 않고 그냥 호텔 그 기본 이용 값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호텔에서 밥을 사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추가적인 비용을 내야 되죠. 그래서 호텔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그 활동처럼 입원을 했을 때에도 담당의가 와서 회진하고 가는 거, 간호사가 활력 징후 측정하는 거, 투약하는 것들, 그리고 병원에서 차트 유지하는 거, 병원 시설 이용하는 거, 환의 입는 거, 병원 이부자리 교체하는 거 이런 비용들은 입원료 소정 점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문제에서 입원료 소정 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래요. 시간이 부족하니 답만 말씀드리자면 답은 5번 회송료이고요. 회송은 큰 병원에서 내가 원래 있었던 작은 병원으로 환자를 되돌려 보내는 형태입니다. 세란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분이 신촌 세브란스에 가서 급성기 치료를 받으시고 다시 세란병원으로 후송을 오시게 될 때 회송료라는 비용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 회송은 모두가 이용하는 의료 서비스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 화면을 보시면 가-5번 회송료라고 그 별도의 상대가치 점수 수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료 기본값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4번 회송료이다.
자, 이어서 20번, 34번 문제 풀어볼게요. 20번 문제만 우선 풀어보겠습니다. 진찰료 산정 지침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우리 앞서서는 2번료 살펴봤잖아요. 이번에는 진찰료이고 진찰료는 외래 진찰을 이야기합니다. 외래 진찰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의사를 만나게 되는 거죠. 내가 이 병원을 처음 오는 초진 환자가 있을 거고요. 의사 만나고 나서 약 먹고 3일 뒤에 다시 오세요 라고 하는 재진 환자가 있겠죠. 의사의 입장에서 초진 환자 진료 보는 게 부담스러울까요? 재진 환자 진료 보는 게 부담스러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요즘이라고 하기엔 몇 달 지났지만 좀 유행하는 노래 중에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뭐 이런 노래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첫 만남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초진 환자의 진료비 상대 가치 점수가 재진 환자의 진료비 상대 가치 점수에 비해 더 높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초진 환자 진료비가 재진 환자 진료비보다 더 비싸요. 초진 진료비랑 재진 진료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초진이고 누가 재진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해 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서는 우리 첫 만난 거 아닌가요? 첫 만난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더 비싼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겠죠. 처음 만난 그 부담스러운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것이 계속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데요. 자, 문제의 답은 동그라미 4번. 완치 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의 내원 시 초진 환자로 본다인데 우선 답을 먼저 확인하면 이게 찍 끊고 초진이 아니라 재진 환자로 본다라는 게 맞아서 20번의 답은 4번입니다. 왜 틀렸지? 여기 문항에서 문항의 4번 괄호 4번 문항 보시면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계속 내원하는 경우 병원에서 어떤 사람일까요? 암 진료를 받고 이게 우리가 암이 계속 또 생기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6개월 뒤에 팔로우 보세요. 이런 경우에 재진 환자라는 거죠. 내원 간격에 관계없이 재진 환자로 본다. 또한 완치 여부가 불분명하여 완치 여부가 불분명하다?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들이겠죠. 치료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평생 가지고 가는 질환들. 이런 경우에는 90일 이내 내원 시 재진 환자로 봅니다. 90일? 보통 고혈압, 당뇨 환자들 한 달 내지 2달, 맥시멈 3달 정도로 약을 처방해서 가고 2-3달에 한 번씩 병원에 방문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약을 조절을 하게 되죠. 90일이나 지났는데 고혈압, 당뇨 환자가 병원에 안 왔다? 치료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동안 환자한테 어떤 건강상의 변화가 있었는지 알 수 없죠. 그러면 다시 우리 첫 만남은 너무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 90일이 넘친 경우 초진 환자이고 90일 이내의 내원 시는 의사랑 약속해서 90일이라는 기간을 정해둔 거기 때문에 재진 환자로 봅니다. 그래서 문제 20번의 답은 4번이고 초진 환자가 아니고 재진 환자다. 이런 식으로 우리 문제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문제 분위기가 파악되셨다면 저희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은 60번 위탁검사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훌쩍훌쩍 넘기셔서 21페이지 60번 문제입니다. 자, 이 요양급여 기준들은 외래 진찰료라든지 검사료, 방사선료, 주사료 이런 식으로 항목들이 나누어져 있고 이 60번 문제는 검사료와 관련된 겁니다. 검사는 의사가 이 환자의 상태에 맞게 어떤 특정한 검사를 처방을 하면 우리 병원에서 검체를 확보를 해서 검사를 하게 되죠. 근데 흔하게 하는 검사가 아니라면 우리 병원이 모든 의료 장비를 다 갖추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검체를 위탁 전문 검사 기관으로 검체를 의뢰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녹십자, 랩셀 이런 것들 들어보셨죠?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러면 자, 이 검사료라는 거 우리 병원에서 환자 검체를 채취하고 환자 리스트를 파악을 해서 잘 보관하고 맡기기까지 했지만 실제로 검사라는 행위가 이루어진 곳은 전문 검체 검사 기관이죠. 그러면 환자는 혹은 나라에서 누구에게 검사료를 줘야 할 것인가? 검사를 한 곳이 검체 검사 기관이기 때문에 녹십자, 랩셀에 검사료를 줘야 하죠. 그러면 우리 병원은 그거 검체 채취하고 냉장고에 보관하고 환자 명단이랑 매칭시키고 하느라 애썼는데 돈 못 받나? 그 돈은 위탁검사 관리료라는 이름으로 이 검사료의 10%만큼의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32만 원짜리 검사를 우리가 위탁을 보낸다면 우리 병원에서는 32,000원만큼의 수고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수고료라는 거의 전문적인 용어가 위탁검사 관리료입니다. 네, 위탁검사 관리료입니다.
그래서 60번 문제 풀어보시면 위탁검사에 대한 아래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답은 1번이고요. 위탁검사 시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를 위탁검사 관리료로 산정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내역들도 너무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만 또 우리 시간이 한정적이니 다른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검사료 가산입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할 때 병원에 굉장히 다양한 환자들이 오잖아요. 대부분의 검사들은 60kg 정도의 성인을 기준으로 검사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의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표준이죠. 이 60%의 건강한 성인보다 나이가 많거나 혹은 나이가 적거나 그러면 인체의 특수성도 달라질 수 있고 환자의 협조 정도도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검사가 이 60kg의 성인 여성 혹은 남성을 기준으로 짜여진 게 뭐 10만 원이다라고 정해졌다면 이 사람보다 어린 사람들을 검사한다라고 하면 별도의 장비가 필요할 수 있고 별도의 더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좀 더 많이 준단 말이에요. 다시 좀 쉽게 설명해 볼까요? 저한테 10만 원에 하는 검사예요. 저는 협조가 잘 되겠죠. 근데 만약 3살짜리 아이에게 이 검사를 해요. 아이가 협조가 될까요? 안 되겠죠. 내시경을 저한테 하는 내시경의 기본값으로 구매를 해놨는데 3살짜리 아이에게 내시경을 하려면 소아를 위한 별도의 내시경을 구매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교재로 다시 돌아오셔서 내시경의 그 고시 기준을 보시면 네, 주 2번 만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는 소정점수의 50%, 만 1세에서 만 6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라고 했습니다. 검사료가 10만 원이면 만 1세 미만 소아는 아이고 힘들었네 하고 50% 5만 원 더 얹어줘서 15만 원짜리 검사가 되고요. 만 1세에서 6세 미만 소아는 아이고 힘들었네 해서 30% 돈을 더 얹어줘서 13만 원짜리 검사가 되는 거죠. 저 같은 성인에게 검사하면 10만 원짜리 검사이고요. 그래서 더 힘들었구나.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죠. 전문 용어로 상대가치 점수가 더 높다. 상대가치 점수를 가산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문제로 다시 돌아오셔서 61번 문제에 5세 소아에게 내시경 검사 시 가산율로 오른 것은 5세 소아, 만 1세 이상 만 6세 미만이죠. 30% 가산하겠죠? 61번의 답은 3번. 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다음 106번 검사료에서 요 일반 검사 부분 보도록 할게요. 병원에 가시면은 우리 소변 검사 하잖아요. 그 기본 소변 검사를 하셨을 때 요 항목에 있는 것처럼 요 일반 검사 루틴 유리널리시스라는 게 처방이 되면 이 하나의 검체를 가지고 유로빌리로겐, 단백당, 요 잠혈, 빌리로빈, 케톤체, 비중, pH, 아질산염, 백혈구와 같은 항목들을 10종까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환자가 이게 다 궁금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환자분은 간이 안 좋아서 오셨다. 우리 빌리루빈에 대해서만 좀 알아봅시다. 라고 해서 유로빌리로겐, 빌리루빈 이 두 가지만 처방을 하면 검사 10개 하는 값이 3만 원인데 검사 2개 그중에서 골라서 했는데 3만 원 내면 돈 아깝잖아요. 그래서 요 일반 검사의 10가지 항목 중에 4개까지 검사할 때는 8.20점이라는 상대가치 점수로 의료비가 산정이 되고 7종은 얼마? 10종까지는 20.90점이라고 해서 더 많은 숫자의 검사 항목을 포함했을 때 검사료가 더 많아집니다. 자, 이 내용을 먼저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106번 문제를 보시면 요 1번 검사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을 물어보고 있어요. 거기 보기 중에 크레아틴 검사가 있습니다. 106번의 답은 5번이고요. 크레아틴 검사, 여러분 병원에 계신 분들 아실 텐데 크레아틴 검사의 풀네임 혈중 크레아틴. 들어보셨죠? 혈중 크레아틴. 혈액 속에 크레아틴 농도가 얼마나 있는가? 혈액 속에 크레아틴 농도가 많은 걸 보니 이 사람이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크레아틴 청소가 잘 안 되는구나. 신장 기능 검사 항목 중에 하나이고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지금 우리 소변 검사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5번 크레아틴이고 요 일반 검사 이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거 크레아틴입니다. 자, 다음 133번 방사선 검사입니다. 방사선 엑스레이 촬영하는 것 이야기죠. 엑스레이 촬영하는 것도 병원의 기쁨과 슬픔이 있는 검사입니다. 방사선 단순 및 특수 영상 진단료 소정 점수에 포함되어 있는 판독료와 촬영료의 비율인데요. 여러분 그 병원의 의사들은 항상 바쁘잖아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으세요 라고 처방을 하고 환자가 엑스레이를 촬영해서 오면 엑스레이를 그렇게 보고 괜찮네요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괜찮다. 괜찮은 거 의사만 확인하면 안 되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정상입니다. 노멀 이런 것들을
판독지 혹은 의무기록지에라도 작성을 해줘야 돼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듯이 엑스레이를 100장 찍어도 판독을 해야 그게 영상 자료로서 가치를 가집니다. 근데 의사분들이 바빠가지고 판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판독 안 했어? 구슬이 서말인데 꿰지 않았어? 그건 목걸이가 아니야. 그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1,000만 원치 찍었다라고 청구를 하더라도 판독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면 700만 원밖에 보상해 주지 않아요. 촬영료가 70%, 의사가 판독하는 판독료가 30%로 비중을 해 놓아서 판독을 통해서 의무 기록이 완결성 있게 갖춰질 수 있도록 제재하는 법적인 장치입니다. 그래서 판독하지 않았을 때 판독료 30%를 미지급한다. 처방된 것에 대해서 촬영을 안 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그럼 의료비가 생성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촬영까지 다 해놓고 판독을 안 하는 일은 허다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사과에 일하시는 직원이 그 과에 찾아가서 선생님 촬영하신 거 판독 쓰셔야죠. 판독이 빠져 있어서 저희가 아직 진료비 청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쪼을 수 있어야겠죠. 자, 문제에서 판독료와 촬영료의 비율을 묻고 있습니다. 답은 5번이죠. 판독료는 소정 점수의 30%, 촬영료는 소정 점수의 70%이다. 자, 다음 150번 문제입니다. 방사선에 대한 문제이고요. 45페이지. 종합병원에 입원 환자가 CT를 촬영했을 때 보험급여 적용 대상 본인 부담률은 인데요. 자, 이 문제는 조금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들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데 우선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제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비 본인 부담률에 대해서 캡처해 온 화면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조금 이렇게 주요하게 암기해서 보실 항목은요. 여기에 일반 환자 요양기부별 비용 총액의 20%라고 나와 있는 맨 윗줄의 내용이거든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입원 치료를 받으면 병원의 종별에 상관없이 병원이든 종합병원이든 상급종합병원이든 관계없이 내가 입원 환자라면 나라에서 나는 진료비의 20%를 부담하고 국가가 80%를 보장을 해줍니다. 입원료의 본인 부담률은 의료기관 종별 관계없이 본인 부담률 20%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입원을 해서 아주 일반적이지 않은 고가의 특수 의료 장비를 사용했다면 아이고 그건 너무 비싸가지고 우리가 돈을 80%나 못 보태주겠네 라고 해서 외래진료 본인 부담률만큼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요. 외래진료 본인 부담률은 제가 여기 오른쪽 구석에 검정색 글씨로 빨간색 검정색 글씨로 진하게 써둔 것 있죠. 의원의 외래진료 본인 부담률은 30%, 병원의 외래진료 본인 부담률 40%, 종합병원의 외래진료 부담률 50%입니다. 자, 문제 읽어보시면 종합병원의 입원 환자가 라고 했어요. 공부를 조금 하시면 종합병원 입원 환자가 20% 이렇게 문제를 푸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격 급한 한국인들 문제 끝까지 잘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종합병원 입원 환자가 뭐 했다? CT를 촬영했대요. 세상에. CT, 이 비싼 CT, 이 고가 의료 장비를 썼대요. 그 나라에서 80% 못 보태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종합병원 입원이라 하더라도 CT와 같은 고가 특수 의료 장비를 사용했다면 외래진료 본인 부담률을 적용해서 종합병원의 경우 그렇죠. 답은 3번. 50% 본인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 수 있고요. 자, 다음 151번. 골밀도 검사의 인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자, 우리 이 특강 시작하면서 처음에 어떤 누구에게 이 혜택을 줄 것인가 라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제가 골밀도가 너무 궁금한데 골밀도 검사 20만 원이고 제 골밀도 검사하는데 나라에서 돈 보태주는 거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 교수님 너무 튼튼해 보여서 골밀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검사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저 같은 사람이 궁금해하면 돈을 안 보태준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65세 이상 여성과 70세 이상 남성에게 누가 봐도 골밀도가 감소됐을 것 같은 사람들한테 한번 검사해보세요. 검사 안 했다가 뼈가 나중에 부러지거나 하면 더 많은 의료비가 발생하니 위험 요소를 가진 사람들 검사해보세요 라고 해서 골밀도 검사 급여 대상이 다음과 같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검사 인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이고요. 60세 이상 여성과 75세 이상의 남성인데 60세 이상의 여성이 아니라 65세 이상의 여성이죠. 60세 너무너무 아직 젊습니다. 그쵸? 그래서 답은 151번 답은 5번.
다음 165번 주사료 산정 지침입니다. 주사료 우리 저희 보험심사평가에서 굉장히 어렵게 여겨지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께서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이셔서 내가 좀 주사 좀 만져봤다 하면 이 문제가 어렵지 않으신데 이렇게 주사를 놔보지 않은 사람은 정맥내 일시주사? 정맥내 점적주사? 그래서 감이 안 온단 말이에요. 자, 일단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셔야 되니까 문제랑 답만 확실히 보도록 할게요. 자, 165번 문제 주사료 산정 지침. 주사료 산정 지침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답은 4번이고요. 4번에서 인퓨전 펌프를 사용한 경우에는 기기에 불문하고 1일 1회 산정한다인데 여기서 틀린 문장이 기기에 불문하고가 아니라 기기당 1일 1회 산정한다가 맞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 나머지는 모두 맞는 보기입니다. 인퓨전 펌프라고 하는 것은 정맥내 점적 주입을 할 때 이 수액이 일정하게 천천히 잘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조절을 할 수 있는 컴퓨터 장치예요. 하나의 수액당 하나의 장치가 세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개씩 장치를 세팅해서 사용했다면 기기별로 이 장치 사용료를 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165번의 답은 4번. 다음 169번이고요. 169번 마-5의 점적주사래요. 점적주사, 마-5의 정맥내 점적주사는 Continuous Intravenous Injection이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정맥 안에다가 주사를 주겠다라고 하는 우리 민간인의 언어로 닌겔 맞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닌겔 맞는 거, 정맥내 점적주사, 쩍쩍 떨어지는 거죠. 점적주사의 산정 방법은 정답은 169번의 답은 1번 한 병당 상정이에요. 한 병 또는 포장 단위당. 엉덩이 주사를 줬다면 주사를 한 번 놓는 그 간호 행위의 어떤 수가가 이루어진다면 이 정맥내 점적 주사는 환자가 팔에 수액이 들어가는 길을 하나로 확보를 해두고 있고 수액병이 하루에 2병, 3병 교체가 되는데 그 교체가 되는 병수마다 의료 행위를 했다, 간호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의료비가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169번의 답은 1번 한 병당 산정이 맞습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172번 마취료입니다. 마취료, 우리 수술할 때 마취해야겠죠. 마취를 하는 것은 사람을 잠재우는 거기 때문에 신체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심혈관계라든지 순환계통 혹은 호흡계통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마취의 난이도가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출혈량이 많은 수술 같은 경우에도 마취의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너무 어리거나 혹은 나이가 많거나 어려운 수술인 경우에 마취료를 가산해 줍니다. 저 같은 성인한테 평이한 수술을 했을 때 마취료가 100만 원이라면 똑같은 수술을 어린 아이에게 했을 때는 150만 원, 2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충수돌기 절제술의 전신 마취료가 100만 원이라면 간이식 수술을 할 때 마취료는 150만 원으로 더 불려주는 거죠. 그래서 마취료 가산에 대한 게 172번 문제인데요. 가산율이 가장 높게 적용되는 항목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가산율이 가장 높게 적용되는 항목 보기 1번 6세 소아에 마취는 여기 화면에서 보시듯이 만 1세에서 만 6세 미만의 소아는 소정점수의 30%, 마취료가 30% 가산 더 비싸지고요. 그리고 보기 2번, 보기 3번 같은 경우에는 고난이도 수술로서 마취료 가산이 50%입니다. 보기 4번 신생아 마취입니다. 여러분 신생아는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아기들이잖아요. 집에 와서 분유 주고 기저귀 갈아주는 것도 무섭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한테 전신 마취를 한다고? 돈 많이 줘야겠죠. 신생아 마취의 가산율은 100%입니다. 그래서 172번의 답은 4번. 자, 다음 이어서 175번 문제. 175번 신경차단술의 산정 기준이에요. 신경차단술, 우리 허리 디스크가 터졌어요. 이런 경우에 허리 디스크가 터졌다 할 때 냅다 우리 등을 열어가지고 막 척추를 뜯어가지고 수술을 하지 않죠. 보통 신경차단술 같은 걸 하면서 한 2-3달 정도 보존적 치료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그 다음 수술적인 치료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차단술은 이런 이제 어떤 척추나 신경관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증상의 대증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호전시켜서 가능한 있는 그 신체를 유지하려고 하는 유지 보존의 목적을 가진 치료이죠. 그래서 신경차단술 같은 경우 그 고시 기준으로 신경차단술은 상병에 따라 주 2, 3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최초 시술부터 15번까지는 소정 점수의 100%를 산정할 수 있고요. 15번을 초과했다? 그런 경우에는 신경차단술을 15번이나 했는데 아직도 증상이 안 나아져서 더 치료가 필요해? 그러면 이제 다른 치료 방법을 찾아보자. 신경차단술을 더 이상 하는 것은 크게 의학적으로 효과가 없을 수 있어. 근데도 계속 할 거야? 그러면 치료비 절반밖에 안 준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 찾아봐 라고 유도하기 위해 15회를 초과할 때는 이 신경차단술 비용의 50%만 산정하도록 이 고시 기준이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의사들은 15번까지 하고 15번 넘으면 다른 치료로 이제 바꿔야겠죠. 자, 그리고 2번 신경차단술을 장기간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바람직하지 않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염증 조절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제를 장기간 사용하면서 스테로이드제 사용에 대한 신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 신경차단술 후 통증이 제어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 봐라. 그래서 자, 요게 이제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실시 기간은 치료 기간당 최대 2개월까지만 인정한다. 2달 동안 한 15번 정도 해보고 안 돼? 그러면 다른 방법을 고안하세요. 자, 요거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문제 한번 볼게요. 52페이지 175번 동통 완화나 치료 목적으로 실시하는 신경차단술의 산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고요. 실시 기간은 치료 기간당 최대 1개월이 아니라 2개월까지 인정한다가 맞는 내용입니다. 자,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193번 이양요법료 물리치료입니다. 물리치료라고 하는 거는 그냥 건강한 사람들이 삐끗삐끗 어디가 불편해서 물리치료를 받는 기본 물리치료가 있고요. 그리고 좀 더 근골격계에 대한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한 단순 재활 치료가 있고요. 그리고 재활의학과 전문의에 의해서 관찰되고 진료되어야 하는 전문 재활 치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항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글자가 너무 작아서 여러분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러한 고시 기준이 있다 정도만 제가 제시해드리고자 가지고 왔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시하는 기본 물리치료료의 항목들 그리고 단순 재활치료료의 항목들입니다. 이렇게 기본 물리치료료를 보시면 표층열 치료, 핫팩 대주는 거죠. 한랭 치료, 얼음팩 대주는 겁니다. 심층열 치료, 초음파를 통해서 피부 안쪽 근육까지 이제 어떤 온열을 제공하는 거고요. 자외선 치료, 그리고 경피적 전기신경 자극 치료와 같은 것들이 기본 물리치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193번 문제 풀어보면요. 193번 물리치료사뿐만 아니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 외과 전문의가 상근해야 하는 물리치료는 무엇인가? 이 보기에서 말하는 물리치료는 단순 재활치료를 말하고 있어요. 기본 물리치료는 의사 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물리치료사 한 분 채용하고 물리치료실 만들어서 이런 핫팩, 아이스팩 같은 것들 처방할 수 있는데요. 단순 재활치료와 같은 파라핀욕, 숙치료, 유속치료, 간헐적 견인치료, 전기자극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뼈마디 좀 만져봤다 하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성형외과, 외과, 신경외과 등의 의사가 처방을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193번 문제는 단순 재활치료료를 찾아라 라고 하는 거고요. 193번의 답은 5번 전기자극치료입니다. 나머지 보기 1, 2, 3, 4는 이 기본 물리치료료에 해당이 되고 보기 5번만 단순 재활치료에 해당이 됩니다. 206번 문제 풀어볼게요. 206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도하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1, 2년 차가 실시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는 정신요법료로 옳은 것은인데요. 정신요법료라고 하는 것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아무 의사는 아니고요. 전문의가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에게 무언가를 행동했을 때 이 정신요법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의사들이 환자 면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입원 환자 면담하는 거는 별개의 진료비로 청구되지 않아요. 그런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를 면담했을 때는 정신요법료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분이 정해져 있고요. 근데 여러분 병원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많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같이 훈련받는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들, 레지던트가 존재할 수 있겠죠. 레지던트들이 함께 나누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래와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산정지침 2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도하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가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는 거 가항목과 나항목이 나눠져 있고요. 여기서 가항목 같은 경우에는 좀 공부 좀 열심히 한 3년차 이상의 전공의가 시행할 수 있고 나항목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항목이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1, 2년차도 수행할 수 있는 내역입니다. 문제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1, 2년차가 실시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는 정신요법료로 옳은 것은 이고요. 답은 4번이고 나머지 1, 2, 3, 5번 보기는 3년차 이상 전공의가 실시할 수 있는 내역입니다. 자, 다음 223번, 237번 문제입니다. 223번, 237번 수술 및 처치료에 대한 것이고요. 주수술과 부수술에 대한 언급입니다. 우리가 환자를 수술 준비를 쭉 해서 복부를 절개한 다음 위도 절제하고 췌장도 절제하고 이런 수술의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수술비 어떻게 받아야 될까? 위 수술이 100만 원이고 너무 적은가요? 위 수술이 500만 원이고 췌장 절제술이 450만 원이다. 그럼 이거 수술비 어떻게 받아야 될까? 500만 원도 받고 450도 받아도 될까? 아니면 위 절제하는 김에 췌장도 절제한 거니까 췌장 수술비는 받을 수 없을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동일피부 절개하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수술은 100% 다 산정하고요. 부가적으로 시술한 그 2차 수술에 대해서는 50%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 50%만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223번에서 병원급 요양기관에서 확대 위 전 절제술을 시행하면서 췌장 및 비장 절제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적정 수술비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주수술인 위 절제술은 100%, 췌장 및 비장 절제술은 그 다음 2차로 실시된 수술이기 때문에 각각 50%씩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유사한 문제로 237번 풀어볼게요. 237번 69페이지고요. 병원급 요양기관에서 의료기관 규모는 동일하죠. 자궁 외 임신으로 인해서 난소 및 난관 파열 시 파열된 곳은 자궁 외 수술, 파열되지 아니한 곳은 난관 결찰술을 시행했다. 이 역시 하복부 절개를 동일하게 해서 두 가지 수술을 실시한 거죠. 동일 피부 절개하에 두 가지 이상 수술일 때 주수술 100%, 두 번째 수술부터는 50%죠. 답은 3번 자궁의 임신 수술은 100%, 그리고 동일 피부 절개에서 두 번째로 실시한 수술은 난관결찰술 50% 이렇게 산정할 수 있다. 자, 다음 241번 문제 결장경화 폴립 제거술에 관한 인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답만 보면요. 답은 241번의 답은 1번이고요. 한 개 이상의 폴립을 절제한 경우 초과되는 폴립의 개수마다 410.28점을 산정해서 최대 3개까지의 폴립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 기준이 변경돼서 최대 5개까지의 폴립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폴립의 개수가 많을 수 있겠죠. 우리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발견된 그 폴립들을 대장암의 씨앗이라고 하잖아요. 가능하면은 씨앗을 다 제거를 해야겠죠. 뭐 3개만 있다고 3개까지만 하고 그 다음엔 돈 많이 드니까 제거 안 하고 이러면 대장암의 씨앗을 남겨두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 5개까지 폴립 절제술이라는 이 점수를 통해서 절제할 수 있다. 물론 추가적으로 절제되는 폴립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3개가 아니고 최대 5개입니다. 인정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나 물어보는 문제이죠. 자, 다음 258번 문제입니다. 258번 75페이지. 해당 수술의 소정 점수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 산정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수술 소정 점수라고 해서 수술할 때 사용하는 재료들 중에 굉장히 미미한 가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 500원, 1000원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아요. 수술이 300만 원짜리 수술인데 500원짜리 3개 쓰고 130원짜리 5개 썼고 막 이런 것까지 계산서에 넣으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사소한 것들은 제외하고 있는데 봉합사, 258번의 답은 4번 봉합사이고요. 실값 같은 경우에는 비싼 실이나 실의 양을 많이 쓴 경우에 실값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58번의 답은 4번 봉합사입니다. 자, 다음 278번이고요. 이제 전체 이 요양급여 기준 1을 좀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가산율이 가장 높게 적용되는 항목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여기 각각의 가산율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문제에 따라서 답은 1번이죠. 야간에 실시한 처치 및 수술료. 밤에 당직으로 불려 나와서 졸린 눈 비비며 수술하면 힘들죠. 야간 가산 얹어줘야겠죠. 야간에 처치한
처치 및 수술료의 가산율은 50%입니다. 278번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요양급여 기준 1을 같이 풀어봤고요. 좀 여러분들께서 이 건강보험 심사라는 것들에 대한 개념을 익히시게 하기 위해서 조금 촘촘하게 문제풀이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한 20분 정도 더 진행할 텐데 남은 시간 동안에는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이어서 요양급여 기준 2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약제와 치료 재료의 고시 기준들입니다. 자, 이 내역들은 요양급여 기준 1에 비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내역이어서 와, 나 이거 약 이름 그거 처음 들어보는데 내가 의사도 아닌데 이거 약 이름 어떻게 알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시면 그 약이 그래서 나한테 그 약을 처방하지 않고 다른 약을 처방해 준 거구나. 그래서 이 약이 그 환자들한테 처방이 되는 거구나. 그럼 이렇게 또 좀 흥미로운 주제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양급여 기준 2에서 풀이하는 문제들은 우리 자격증 시험에 거의 다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개념의 설명보다는 각각 문항의 문제와 답 그리고 그 답을 암기하기 위한 주요 특성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3번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세레브렉스 캡슐이라고 하는 진통제이고요. 우리 보통 진통제 하면은 타이레놀 먹잖아요. 근데 그렇게 타이레놀로 먹어서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골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 이야, 어지간히 오랫동안 꽤 아팠던 환자들에게 투여되는 좀 특수한 그런 이제 신경 전달 물질들을 동원하고 있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이 약제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특별히 아프신 분들이 진단명에 의해서 이 세레브렉스 캡슐이 처방이 되도록 하겠죠. 만약 본인이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내가 너무나 이 약을 먹으면서 드라마틱한 진통 효과를 느끼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걸 전액 본인 부담이라고 하거든요. 전액 본인 부담과 비급여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전액 본인 부담은 국가에서 이 의료비 약값이 얼마다라고 하는 걸 정해놓았고 정해놓은 금액을 받되 나라에서 한 푼도 보태주지 않는 것이 전액 본인 부담 혹은 100대 100이라고 설명되는 영역입니다. 여담이지만 비급여는 의료기관이 임의로 의료비용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 이 문제 풀어보시면 3번 문제 세레브렉스 캡슐 등 보험 인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이죠. 인정 기준 외에는 비급여로 환자가 부담하도록 한다인데 비급여 아니다. 전액 본인 부담이다라는 거. 다음 9번 봉합사 인정 기준입니다. 저희가 요양급여 기준 1에서 수술료를 산정할 때 이 실값에 대해서는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값을 받을 때 여기 보기에 보시면은 보기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천자생검, 내시경 검사, 중재적 시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피부를 정말 작게 1cm 정도만 절개를 해서 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것들이어서 피부를 봉합할 때 이렇게 한 땀 정도만 딱 꼬매면 된단 말이에요. 피부 바깥 부분을 한 땀 정도 꼬맬 때 사용하는 실입니다. 블루나일론 3호라고 해서 이 피부 봉합할 때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비흡수성 실이고요. 한 통에 24개가 들어있는데 한 통의 값이 약 33,600원 정도예요. 그러면 실 24개 들어있으니까 실 한 개 값은 약 1,500원 정도가 되겠죠. 한 땀 꼬매는데 1,500원 쓴 거는 실값 받지 마라. 그거는 그냥 수술료에 묻어라. 다만 안면 수술을 제외한 2cm 이상의 피부 봉합 또는 피부 고정 그리고 안면 수술과 같은 좀 특수하고 비싼 실을 쓴 경우에는 실값을 줄게 라고 하는 게 이 봉합사 산정 기준입니다. 9번 문제 보시면 사용된 봉합사가 별도 인정되지 않는 것은인데요. 답은 무엇이죠? 5번 레이저 시술이죠. 레이저 여기 다 항목에 나오죠. 레이저 같은 경우는 피부에 두두두두두 하는 그 레이저가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어떤 몸에 혈관이 지나가고 있고 이 혈관의 내부에 손상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다듬어줘야 하거나 혹은 혈관 속에 돌멩이 같은 게 끼어 있어서 이 돌멩이를 부숴줘야 하거나 이럴 때 피부 절개를 통해서 레이저를 혈관 속으로 집어넣고 시술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그 시술은 물론 힘들었겠지만 피부의 절개는 이렇게 1cm 정도밖에 외부에서 절개가 없기 때문에 레이저 시술 시에는 1cm 정도의 피부 절개를 봉합하는 경우 별도의 봉합사 비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16번 수술 재료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두개 외상이나 뇌수술 시 사용하는 두개골 고정용 마이크로 플레이트에 대한 인정 개수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그냥 좀 약간 공학적으로 접근을 해보자고요. 뇌 수술을 하기 위해서 뇌는 이렇게 두개골 안에 뇌가 들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뇌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개두술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뭐 조금 그런 업계 용어로서 우리가 뚜껑을 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두개골을 절제해서 뇌 수술을 하고 뚜껑을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뚜껑을 닫을 때 몇 개 정도로 고정을 해야 되나? 뭐 예를 들어 자 하늘에서 봤다고 칩시다. 요렇게 두 개가 있고 요만큼의 부위를 절개를 해서 우리가 수술을 한 거예요. 자, 요렇게 뇌가 있고 요만큼의 부위를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고 이제 뚜껑을 닫을 겁니다. 뼈가 저절로 철썩 붙지 않기 때문에 요렇게 아래에 생긴 이 비흡수성 마이크로 플레이트로 이렇게 플레이트를 대고 나사를 박아서 고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개 써가지고 고정을 했어요. 이러면 두개골이 고정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뚜껑이 덜컥 하겠죠. 그래 그럼 안정성을 가지게 반대쪽 하나 더 가지자. 이렇게 한다고 완벽하게 고정이 안 되겠죠. 자, 상하 좌우로 네 개 정도는 플레이트를 이렇게 딱 거치를 해줘야 안정적으로 이 두개골이 딱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두개 외상이나 뇌수술 시 사용하는 두개 고정용 마이크로 플레이트는 식약처 허가 범위 내에서 몇 개까지? 4개까지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4개 썼다, 어떤 종류를 썼다라고 하는 거를 수술 기록지에 작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수술 후에 엑스레이 등을 촬영을 해서 머릿속에 이 4개의 플레이트가 들어있음을 의무기록에 함께 제출을 해주셔야 이 4개의 플레이트를 사용한 것에 대한 의료 수가를 우리 병원이 심사받아서 되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 39번 문제입니다. 항생제 사용 시 요양급여 일반 원칙인데요. 항생제에 어떤 감염성 질환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항생제 주사를 통해서 염증 치료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감염성 원인이 생기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죠. 그래서 항생제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적응증별 약제 감수성 검사를 해야 하는 거죠. 이 환자 몸에 들어있는 것이 포도상 구균인지 무엇인지를 검사를 해서 그 균에 타겟팅 될 수 있는 항생제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물론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반적인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39번 문제의 답은 2번이고요. 약제 감수성 검사를 한 후 바로 투여한다가 아니라 약제 감수성 검사 결과에 따라서 항생제를 선택해서 투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항생제 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요양급여 원칙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 60번 문제입니다. 페이지 훌쩍훌쩍 넘기셔서 60번 문제 풀어볼게요. 108페이지이고요. 경피적 혈관 내 금속 스텐트 삽입술 시 사용하는 말초혈관 약물 방출 스텐트의 급여 기준은 이라는 겁니다. 혈관이 이렇게 있고요. 우리가 고지혈증을 장기간 앓다 보면 혈관 속에 기름떡이 이렇게 쌓인단 말이죠. 그러면 혈관이 좁아지잖아요. 좁아지고 딱딱해지면서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혈관이 막혔을 때 경색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혈관을 청소할 수는 없고 이 부분에 풍선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것들 이렇게 빵빵빵빵 좀 눌러주는 작업을 하거나 혹은 야 이제 곧 혈관이 막힐 것 같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렇게 스프링으로 된 코일 우리가 금속 스텐트라고 하죠. 스텐트를 삽입을 해서 이렇게 혈관 내강을 보강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약물 방출 스텐트라고 해서 염증까지 억제해주는 좀 더 추가적인 기능을 가진 좋은 스텐트를 환자한테 바로 삽입해주는 경우에요. 누구에게 이렇게 더 좋은 스텐트를 삽입을 해줘야 할까? 누구에게? 더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어떤 문제? 혈관이 지금 거의 막혔거나 70% 이상 막혔거나 혈관이 궤양이 생겨 있거나 다발 여기저기 막혔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좋은 스텐트를 넣어줘서 이 환자 살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60번 문제의 답은 2번이고요. 혈관에 편심성 협착이 심해져서 내경이 40% 이상 좁아져 있는 경우가 아니라 70% 이상 좁아져 있는 경우죠. 내일 모레 막힐 것 같으면 빨리빨리 좋은 스텐트 집어넣어서 사람 살 수 있도록 해줘야겠죠. 이렇게 막히는 혈관이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이면 큰일 나겠죠. 그죠? 자, 다음은 104번 문제입니다. 뇌대사제제 또는 뇌순환개통약인데요. 우리 뇌의 순환을 증진시켜 줘서 어떤 의식이라든지 이런 신경계 활동을 활성화시켜주는 약제입니다. 104번. 잠시만요. 페이지 좀 넘길게요. 여러분도 페이지를 넘겨주십시오. 104번
121페이지이고요. 의식이 극히 저하된 급성기의 중증 뇌병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뇌대사제제 및 뇌순환계통 약 주사제의 인정기간으로 옳은 것은 자 고시 기준에서 고시 제2013-1275에 뇌대사제제를 사용할 때 급성기 중증병증 환자에게는 3주 범위 이내에서 이 뇌대사제제 및 순환계통약 주사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환자의 경과를 관찰을 확인하고 3주 이내 처방을 해서 환자가 상태가 좋아지도록 만들어야겠죠. 그죠? 자, 다음 109번 펜타닐 펜취제 약제인데요. 여러분, 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이죠. 만약에 환자가 마약을 되게 많은 양을 한 번에 가지고 있다면 마약이 남용될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약계 진통제 마약성 성분들은 어떤 종류를 불문하고 최대 처방을 30일까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제시하는 건 펜타닐 패취제라고 해서요. 펜타닐이라는 마약성 진통제를 묻힌 스티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스티커를 환부 근처에 붙여뒀을 때 이 지속적으로 약간 저농도의 이 마약성 진통 성분이 근육을 통해서 환부에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약인데 이 역시도 마약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09번의 답은 5번 30일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 115번 철분 주사제입니다. 베노헤럼주, 페린젝트주입니다. 철분 부족한 경우가 되게 많죠. 여성분들 빈혈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만성 신부전증 환자인 경우에 신장이 좋지 않으면 우리 신장, 콩팥, 키드니에서는 조혈세포라고 하는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고 하는 적혈구를 만드는데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는 호르몬이 존재합니다. 근데 신장이 좋지 않으면 이 적혈구 생성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생성되지 않겠죠. 그래서 만성 신부전 환자는 적혈구 생성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아 적혈구가 잘 만들어지지 않아요. 적혈구 생성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 몸에서 적혈구가 하는 일은 산소를 조직으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적혈구가 부족하거나 적혈구에 철분이 충분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 빈혈이죠. 그렇죠? 그래서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빈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혈구 생성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환자가 투석증이 아닌 만성신부전증 환자이다. 그런 경우 빈혈이 있는지 확인해서 빈혈이 있다면 이 철분 주사제를 통해서 이 빈혈이 증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철분을 보충해줘야겠죠. 헤모글로빈 10g/dL 이하인 경우에 철분 주사제를 투여할 수 있고 목표 수치는 헤모글로빈 11g/dL까지를 요양급여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철결핍성 빈혈의 진단 기준이 헤모글로빈 11g/dL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까지를 급여로 인정해요. 나라에서 돈 보태준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기준 외에 해당된다면 약값을 전액 환자가 부담합니다. 간혹 임산부분들 그 철분 수치 좋지 않아서 철분 주사 맞으시는 경우 있잖아요. 또 그럴 때도 이런 이제 헤모글로빈 기준을 확인하게 되고요. 헤모글로빈은 많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좀 맞고 싶다 이러면은 아마 본인 부담 비용으로 약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 주사 맞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여기 투석증이 아닌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어떻게 헤모글로빈 11g/dL까지를 인정하겠다. 그래서 115번 문제의 답은 1번이고요. 1번 보기 둘째 줄에 목표 수치는 12g/dL가 아니다. 우리나라 여성분들 중에 11g/dL 넘는 분들 그리 많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건강한 사람보다 더 건강할 필요까지 약값을 보태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진단 기준인 11g/dL까지만 요양급여를 인정합니다. 이 주사를 주기 위해서 반드시 혈액검사에서 헤모글로빈 수치 결과 검사지가 약제에 청구하는 비용과 함께 송부가 되어야 하겠죠. 자, 다음 126번 문제입니다. 2페이지 넘기셔서 128페이지 혈관 봉합용 클립을 혈관 봉합용으로 사용할 경우 인정 기준은이에요. 혈관 수술을 할 때 피가 계속 철철 새어나오면 우리가 수술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혈관을 일시적으로 봉합해 두기도 하고 또 수술의 목적에 따라 영구적으로 봉합된 상태로 인체에 이 혈관 봉합용 클립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몸 안에 쇳덩어리가 들어와 있는데 그런 알러지 반응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알러지 반응을 발생시키지 않는 인체를 손상시키지 않는 형태로 혈관 봉합용 클립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주 조그만 클립이지만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몇 개 썼는지
나라에서 제재를 하겠죠. 혈관의 사용 시에는 혈관 보강 목적으로 이 혈관 봉합용 클립을 사용한 경우 한 개의 혈관당 2개까지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6번의 답은 2번 혈관당 2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몸 안에 집어넣는데 2개 썼나 3개 넣나 어떻게 알지? 엑스레이 찍으면 다 나오죠. 금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하고요. 첨부한다라는 거는 첨부해서 심평원에 내가 진짜 2개 썼습니다 라는 거 보여줘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 157번 리도카인 HCl 주사제, 리도카인 염산염 수화물 주사제 사용했을 때 허가 범위입니다. 157번. 갑자기 너무 빠르게 진행해서 여러분 어떻게 막 이러면서 보고 계신 거 아닐까요? 하지만 지루하진 않죠. 그쵸? 자, 여러분 157번 136페이지. 이 리도카인이라는 약제는 대표적인 국소 마취제예요. 우리 뭐 피부 같은데 간단한 뭐 종양 양성 종양 같은 거 제거하거나 뭐 이럴 때 이렇게 피부 주사할 때 사용하는 리도카인 주사제입니다. 치료 효과는 없고요. 마취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문제 보시면 답은 2번입니다. 관절의 통증을 제거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관절광내 주입하는 경우 관절이 무릎이 아픈데 통증 제거하자고 마취약까지 주사를 넣을 필요는 없겠죠. 뭔가 치료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그래서 이 리도카인 주사제 같은 경우 통증을 제거할 목적으로 부신피질 호르몬제 등 타 약제와 병용해서 관절광내나 건초내 주입 시 통증 조절을 줄여주는 그 마취 약제와 그리고 치료 목적을 가진 염증 조절 약제들이 같이 관절광내에 들어가야 이거는 치료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을 해서 약 사용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다. 이 리도카인만 그냥 주사했을 때는 마취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취에 사용된 마취 치료제는 별도의 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 요양급여 기준 2 문제풀이였고요. 자, 다음 우리 이제 이어서 외래실습 예상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외래실습이 저희 자격 시험에서 가장 좀 꽂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진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이 지금 약 60분 정도 공부한 내용으로 우리 모두가 보험심사평가의 전문가가 된다면 전문가가 이 세상에 어디 이렇게 너무 많겠죠. 그래서 어떤 전문성을 다 드러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만약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수업을 충분히 들으셨고 그리고 우리 같이 이렇게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실무 내용을 익히셨다면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우리 병원에서 이 심사청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 엑스레이 5장까지 찍을 수 있다 그랬지. 근데 의사가 6장 처방해서 6장 찍었네. 6장 청구하면 될까? 안 되지. 5장까지만 청구하라 그랬지? 그럼 5장만 청구해야지? 뭐 요런 내용들을 외래실습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이 환자가 머리가 아파서 온 환자인데 진단명도 등록해 놓지 않고 당뇨약을 처방했다? 그럼 엉뚱한 약을 처방한 거잖아요. 잘못 처방한 걸 수 있겠죠? 잘못 처방한 거 나라에서 돈 보태줘야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 내용들을 걸러내는 건데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내역을 따져보자면 이 외래진료 명세서에 대해서 사전평가할 때 어떤 내역들을 살펴보냐. 첫 번째는 진단명과 처방이 일치하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의사가 진단명을 허리가 아프다라는 진단명을 냈는데 다른 검사를 하지 않았는지 다른 처방을 하지 않았는지 물론 진단명을 빠뜨린 걸 수도 있겠죠. 빠뜨리면 채워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진단명에 해당되지 않는 거면 과잉 진료를 한 거겠죠. 과잉 진료는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나라에서 단속하고 삭감하겠죠. 그런 내용들 찾아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던 요양급여 기준과 고시에 따라서 청구 횟수가 적정한가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보기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몇 곱하기 몇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서 언급하는 이렇게 뭐 1 곱하기 1이라고 하는 거는 초진 1 곱하기 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초진 진찰료라는 그 외래 진찰을 하루에 한 번 그리고 환자가 1일 방문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외래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그 내역을 모아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우리 병원이 지난 한 달 동안 이런 진료를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한 달 동안에 3번 올 수도 있고 4번 올 수도 있겠죠. 근데 하루에 몇 번 했지? 그리고 총 몇 번만큼의 진료 횟수가 쌓였지? 라는 게 이렇게 몇 숫자 곱하기 숫자로 표현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보시고 보험급여가 불가한 항목이거나 삭감이 예상되는 항목들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5번 문제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외래 실습에서 381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문제이고요. 여러분이 보시는 문제집과 동일한 형태로 그대로 화면 캡처해서 가져왔어요. 자, 여기 성별, 코드, 병명, 진료과 있는 부분이 환자의 프로필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틀린 게 없고요. 이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 아래 진료 내역 부분입니다. 환자의 프로필로 어떤 스토리가 나올지 예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진료 내역에서 적당한 진료 내역이 있는가를 살펴본 다음 답안에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해 주셔야 돼요. 온라인으로 시험 보실 때 이 답안 부분, 외래 실습 부분은 유일하게 주관식으로 제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잘 확인하셔서 이 답안과 유사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세요. 자, 우리 5번 문제 환자분 61세 여성분이고요. 신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신장질환, 만성 신부전, 철결핍성 빈혈이 있으셔서 신장내과 진료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재진으로 우리 병원 한 번 오셨고 무슨 이렇게 드시는 약들을 31일분 처방을 받으셨어요. 약의 세부적인 내역까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보령 바이오 아트리스 캡슐이라는 거 하루에 한 번 먹는 약 31일치 받아가셨고 레가론 캡슐이라는 거 하루에 3번 먹는 약 14일치 받아가셨네요. 이런 식으로 서방정, 정정정 캡슐, 정정, 먹는 약을 31일치 받아가신 거예요. 고혈압 만성질환, 신장질환, 만성질환에 대한 먹는 약을 한 달치 타가셨어요. 굉장히 병원에 많이 있는 형태의 만성 환자죠. 주사는 맞은 약이 없는데 환자한테 주사 줬다고 청구했네요. 주사 안 줬으면서 왜 주사 줬다고 청구했죠? 거짓말이 아닐까요? 그래서 정맥내 점적 주사 한 번, 그리고 피안의 근육 주사 한 번이 보험급여 불가 항목이거나 삭감이 예상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렇게 뽑아내 주셔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주사 줬는데 약재료에 약을 포함하지 않았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심사 결과를 통보받고 나서 90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저희가 사실은 약을 주사를 줬는데 약재 목록까지 저희가 청구하는 거를 깜빡했어요. 약 청구할 테니까 주사 행위료도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강할 수도 있고요. 근데 두 번, 세 번 일하려면 귀찮잖아요. 한 번에 잘해야겠죠? 일단은 삭감 대상입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 다음 7번 문제 풀어볼게요. 한 페이지 넘기셔서 7번 382페이지입니다. 38세 여성분이 저배통, 허리 아프고 경추 디스크, 목 아파가지고 정형외과를 가셨어요. 재진으로 쭉 가던 병원에 또 가셨나 봐요. 근데 병원에 가셔가지고 요추 촬영, 천추 촬영 4매, 5장까지 찍을 수 있다 그러니까 4장 찍는 거 오케이죠. 경추 촬영 4매, 그래 5장까지 찍을 수 있으니까. 허리 아프고 목 아픈데 엑스레이 찍어볼 수 있잖아요. 이거는 적합한 처방입니다. 근데 유방 촬영임에 골밀도 검사? 여러분, 제가 허리 아프고 목 아파가지고 정형외과 갔는데 의사가 허리 아프고 목 아프니까 목이 아프시죠? 그리고 우리 30대 후반 여성분들은 유방암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유방 촬영 한번 해보시죠. 그것까지 필요 없죠. 과잉 진료였죠. 골밀도 검사? 골밀도 검사? 아까 골밀도 검사 할 수 있는 사람들 65세 이상 여성, 75세 이상 남성, BMI 18.5 이하 거기에 해당 안 되잖아요. 골밀도 검사? 보험급여 불가 항목이겠죠. 물론 환자가 원해서 처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은 안 되고 그런 경우에는 비급여 혹은 전액본인 부담으로 검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 불가 항목이거나 삭감 예상되는 항목에 해당되는 진단명과 일치하지 않는 유방 촬영 임해와 골밀도 검사는 답안으로 빼주셔야 됩니다. 나라에서 돈을 안 보태준다는 거죠. 외래 실습 이제 분위기가 좀 파악이 되시죠, 여러분? 다음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우리 페이지 넘기셔서 2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393페이지에 26번 문제입니다. 1세 남아가, 악이네요. 그죠? 발목 및 발의 이도 화상, 신체 표면의 10% 미만을 포함한 화상으로 외과 진료를 받고요. 초진으로 병원에 처음 와서 아마 화상 드레싱을 받았나 봐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앞에 너무 압축해서 이야기해서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붕대나 거즈 같은 경우에 붕대 너무 싸요. 300원? 거즈 한 장에 12원? 이런 식이에요. 이것까지 다 일일이 계산해서 돈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화상 처치에서 사용한 붕대와 거즈 같은 경우에는 붕대나 거즈가 많은 양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 사용한 양만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잠깐 필기해 보면 일반 드레싱에는 붕대나 거즈 청구 불가이고요.
근데 일반 드레싱이 아니라 화상 처치 시에는 청구가 가능해요. 자, 이 환자는 화상 환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붕대나 꺼즈 쓴 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상 환자이기 때문에 화상 처치를 했겠죠. 그렇고 화상 처치와 대치되는 그 처방이 수술 후 처치인데, 수술 후 처치는 수술을 시행한 환자에게 하는 드레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환자가 수술했나요? 수술했다는 수술 기록지와 수술 처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환자는 수술을 시행한 환자가 아닙니다. 수술 후 처치는 실제로 실시한 처치가 아니기 때문에 삭감 대상인 거죠. 화상 처치는 했다면서요. 왜 화상 처치가 답에 있는 거죠? 화상 처치의 틀린 부분은 3 곱하기 1이라는 게 틀렸다는 건데요. 우리가 3 곱하기 1이라고 하는 거는 3가지 부위에서 드레싱을 했다 하루에 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일반적인 드레싱인 경우에는 인체를 7개로 나누어서 7개에 해당하는 부위, 예를 들면 오른쪽 팔에 소독하고 왼쪽 팔에 소독을 했으면 소독 2번 했다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화상 처치 같은 경우에는 룰 오브 9이라고 해서 인체를 9%로 11조각을 내어서 그 퍼센트를 합쳐가지고 화상의 범위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화상 같은 경우 룰 오브 9에 의해서 환자가 이렇게 있다면 다 그릴 수는 없지만 뭐 팔의 앞면이다 그럼 9%, 그리고 뭐 상체이다 9%인데 이 환자가 커피 물을 쏟아서 팔이랑 상체의 일정 부분에 화상을 입었다라고 하면 이 환자는 안면부를 제외한 18%의 화상을 가진 환자가 되는 거예요. 팔 부위랑 가슴 부위를 동시에 소독한 게 아니라 18%의 환자라는 그 상대가치 점수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자, 말이 길었지만 어쨌든 결론은 화상 처치 같은 경우 앞에 하루에 몇 번 했다라고 쪼개지는 청구 형태가 없습니다. 그 상대가치 점수는 달라지긴 하지만 무조건 1 곱하기 1로 제시가 돼요. 그래서 3 곱하기 1이 아니라 1 곱하기 1이 되어야 한다. 세 부위를 드레싱한 게 아니라 뭐 일정한 사이즈만큼의 한 부위를 드레싱한 것이다라고 표현이 되어야 해서 3 곱하기 1이 1 곱하기 1로 청구돼야 한다라고 답변을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 7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힘내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75번 문제 몇 페이지인가요? 뚜루루 430페이지에 75번 문제죠. 자, 75번 55세 남성분이 출혈이 있는 급성 위궤양. 어떡해요? 배가 너무 아프겠다. 그죠? 그리고 다른 장에서 분류된 질환의 원인으로서의 세균성 감염원, 설사를 동반하지 않은 자극성 장증후군. 세상에나 이분은 윗배도 아프고 아랫배도 아프네요. 위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대장에도 문제가 있는 환자분입니다. 위와 대장에 문제가 있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해볼 수 있겠죠. 자, 환자분 초진, 재진으로 병원에 2번 오셨고 병원에서 약 타간 거에 대해서 외래 환자 의약품 관리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을 했기 때문에 자, 장의 운동을 좀 줄여주기 위한 부스코판 주사액, 이거는 약이죠. 약 처방할 수 있고요. 이 약 주사 줘야 되잖아요. 피 안에 근육 주사로 주사 줬겠죠. 아무 표시도 없는 거는 1 곱하기 1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결장경 검사 할 수 있겠죠. 자극성 장증후군 세균성 감염원이 있기 때문에 결장경 검사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시경 했기 때문에 내시경 사진 찍어볼 수 있어요. 크레아티닌 검사 해볼 수 있겠죠.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좀 뜬금없는 것들 ADH, CPK, CKMB입니다. 이게 뭘까? 여러분 해부생리학, 병리학 조금 공부해보신 분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심장 근육이 멈추거나 파괴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심근효소입니다. 심장 근육의 효소로서 이 CPK, CKMB, LDH 같은 경우에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을 내원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심장 근육이 손상되었나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예요. 이분 지금 심장 문제 아니잖아요. 근데 왜 심장 검사했지? 과다 처방한 거죠. 혹은 하지 않은 검사를 한 거겠죠. 혹은 진단명이 누락되었거나. 이유가 무엇이어든 간에 지금 이 명세서로서 확인될 수 없는 것들은 보험 불가이다라고 해서 이 심근효소와 관련된 검사들은 보험 불가 또는 삭감이 예상되는 항목입니다. 자, 오늘의 우리 마지막 문제입니다. 1세 남아 92번 문제이고요. 자,
페이지 넘겨볼까요? 페이지 92번, 440페이지 92번. 1세 남아의 소아의 만성 수포성 질환이에요. 피부과 질환이지요. 그래서 피부과에서 외래진료 받았고 초진으로 병원 한번 찾아가서 피부과 처치를 받았습니다. 피부과 처치는 피부과 질환에 대해 피부과에서 드레싱한 것이 피부과 처치예요. 일반 외상에 빨간 약 바르는 거랑은 좀 다르겠죠. 관리되는 영역이. 그래서 이 단순 처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처에 빨간 약 바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단순 처치 아니고 피부과 처치를 했다 해서 비슷하지만 다른 행위인 단순 처치는 삭감이 됩니다. 그리고 붕대랑 꺼즈 썼네요. 붕대 꺼즈 아까 화상에서는 청구했지. 이 환자 화상 환자인가요? 화상 환자 아니죠. 화상 환자에게만 붕대랑 꺼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은 붕대 꺼즈 청구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가끔 굉장히 구두쇠 같은 원장님이 꺼즈 아껴 써라, 붕대 아껴 써라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왜 아껴 써야 되지? 진료비로 별도로 보상받을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아껴 쓰면 아껴 쓸수록 병원이 10원이라도 더 버는 거예요. 만성 수포성 질환자 피부과 드레싱에 대해서 붕대나 꺼즈는 청구할 수 없다. 보험 불가 항목이다. 입니다. 그래서 피부과 처치와 동일한 개념인 단순 처치, 중복 처방으로서 삭감이고 그리고 붕대와 꺼즈, 화상이 아닌 경우에 모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삭감 대상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 준비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부지런히 열심히 달려와서 문제풀이를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 보험심사평가사라는 직군에 대해서 좀 흥미를 가지시고 오늘 같이 풀이한 문제들 몇 번이고 좀 반복해서 보시면서 시험 잘 치르셔서 또 앞으로 자격증 취득하시고 여러분의 진로를 확장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숨차게 달려온 특강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